양안 관계에서 통일한다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이제 결행을 할 수 있을 그런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양관계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마치 우리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하고 유사한 기분으로 묻는 것 같거든요. 국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는 너 통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로 중국 이야기,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설해 드리고 있는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김정은과 푸틴이 맺은 협정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북러 조약을 맺은 것을 중국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북러 조약이 어떤 내용의 조약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않게 여러 무기라든가 탄약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될 필요가 생겼죠. 그런데 러시아의 이 군수 공업 체계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무기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 또 탄약도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북한이죠. 그리고 북한처럼 이렇게 러시아를 도와주면 손을 봐주겠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미국하고 여러 서방 국가들이 으름장을 굉장히 많이 놓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러시아에게 탄약 지원 같은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을 지원한 거죠. 따라서 당연히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와 또 여러 비난에 직면해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안보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에게 무조건적인 찬성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세계가 자기를 왕따를 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기술 제재를 하고 외교적으로도 압박하고 이러고 있을 때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작은 나라를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나라를 안심시켜야 되겠죠. 무슨 대가를 주기 이전에 일단 무사하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제 이런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안전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럼 안전보장을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이냐? 누구든 너를 패는 애가 있으면 내가 대신 가서 싸워줄게가 된다면 군사동맹이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누가 너를 괴롭힌다면 그래서 네가 그들과 싸워야 된다면 내가 끝까지 도와주마. 라는 정도의 그 내용을 약속한 거죠. 이게 이번 북러 조약의 그 핵심 사항이죠. 물론 그 외에도 북한이 그냥 희생정신으로 러시아를 도와준 것은 아닐 테니 이렇게 러시아를 지원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가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북러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 안보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그 구절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약속이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약속이죠. 다만 이것이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다 보니 러시아, 너희가 만일에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예를 들어 미국과 나토가 너희를 공격하면 내가 가서 대신 막아줄게 라고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좀 웃기는 얘기가 되겠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외교상의 조약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평등한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누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대신 가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조약 문구를 가지고 러시아와 북한이 사인을 해야 될 텐데 북한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좀 우스운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북한과 중국은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북러 회담 이후는 어떤가요? 북한과 중국이 친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을 모두 왕따하고 있을 때 왕따하지 않은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면 중국이 북한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너의 두 눈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풍덩 빠지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점은 여러 가지로 말썽도 많고 그렇긴 한데 좀 지저분한 표현입니다만 그 시골 말에 이런 게 있어요. 학문이 구리다고 도려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그런 존재예요. 냄새나고 더럽지만 있어야 하는 존재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은 북한을 좋아해. 중국은 북한을 사랑하나 봐. 북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중국은 끝까지 도와줄 것 같아. 이런 건 너무 나단, 너무 지나친 그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되고 입술이 깨지면 이가 시리다는 소위 순망치안의 역할에 의해서 북한이 온전하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접근을 하면 중국이 막 속상하냐? 이게 만일 북한이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고 거기에 러시아 곰처럼 생긴 러시아와 팬더처럼 생긴 중국이 서로 이 북한이라는 아가씨를 두고 서로 연적으로서 갈등하는 관계라면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죠. 중국 입장에서 내가 안 도와주고 러시아가 도와줘.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그럼 여태까지는 왜 안 했느냐? 러시아가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랬던 거죠. 그러면 중국은 외신들을 보면 많은 미디어들이 북한하고 러시아가 접근하니까 중국이 이걸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 왜 나를 놔두고 빼두고 너희들이 친해지는 거야? 뭐 이런 논조의 그 보도를 하는 데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그야말로 근거 없는 그런 그 보도입니다. 실제로 그 영국의 BBC를 보면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맺게 된 그 뒷배에는 사실상 그것을 조율한 것은 중국일 것이다.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나 러시아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 하여튼 이유가 있든 없든 무언가 꼬투리만 생기면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민간용품이지만 군용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공급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어. 여차하면 거기에 관계된 중국 은행들 스위프트에서 배제해버릴 거야. 그러면 어떤 꼴이 났는지 네가 러시아의 은행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이제 이렇게도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나서서 아유 축하합니다. 나도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저게. 나는 저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북러 조약은 두 독립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방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로가 더 가까워졌다는 건가요? 그것도 오해받을 수가 있는 표현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대로 얘기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다 띄엄띄엄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중국하고는 서로 갈등도 있었고 심지어 충돌도 있었죠. 그럼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아주 친하냐? 그럼 북한이 뭐 중국의 입안에 혀처럼 노냐? 전혀 아니죠. 더럽게 말 안 듣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 미국과 서방이 열심히 제재를 해주니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하고는 안 노니 똑같은 처지에 있고 국경을 맞이되고 있는 세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이야기도 항상 나오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고 중국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그 통일이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마치 중국과 타이완이 있어서 양안 관계가 있듯이 우리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남북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려고 하나요? 통일을 할 계획은 있나요? 통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할 때 또 이렇게 그 분단 국가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한국식으로 남북한 보듯이 통일 이런 단어를 쓰고 통일이 되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런 명제상으로 명분상으로는 뭐 통일해야 되겠지 아마도 뭐 요 정도 상태로 있으면서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또 심지어 통일을 꼭 하겠다는 의지도 사실은 이제는 수십 년 지나다 보니 뭐 다 흐지부지 돼서 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잊어버리고 살고 이게 한국에서 보는 통일이에요. 그런데 양안 관계에서 통일한다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이제 결행을 할 수 있을 그런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타이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안드로메다 군단이 저벅저벅 내려오듯이 이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에서 이렇게 그 우주인들이 저벅저벅 내려오듯이 로마 병정들이 사각형 진을 짜고 방패를 세우고 저벅저벅 걸어오듯이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압박감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고 지금 이건 장난이 아닌 상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양관계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마치 우리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하고 유사한 그런 기분으로 묻는 것 같거든요. 우선 그래서 전제가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는 지금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고 일주일에 3-4번씩 군용기와 군함이 타이완을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주변에서 군사 기지도 만들고 또 기타 주변 국가 충돌도 해가면서 국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는 너 통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전투력을 볼 때도 이건 뭐 천지 차이로 군사력의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이죠. 중국은 대만을 어떤 방식으로 통일할까요?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할 거냐? 중국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첫 번째, 당연히 평화 통일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평화 통일이 안 되면 비평화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평화 통일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비평화적인 통일,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베트남과 전쟁을 일으킬 때 베트남을 쳐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외교적 발언이 뭐였냐면 우리가 경고 안 했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다 경고했다. 라고 하는 발언인데 이 발언이 이제 지금 한 2년 사이에 여러 번 나왔죠. 타이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안 관계의 긴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평도가 포격당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파주가 포격당하고 뭐 강릉이 포격당하고 북한의 전투기들이 수백 대가 우리나라 상공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앞으로 중국은 정말 대만을 공격하게 될까요? 우선 미국이 개입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진작에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이 가능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중국 쪽에서는 그걸 하루라도 빨리 그 상태가 되려 하는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 못 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미국이 이렇게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데 너 겁대가리 없이 그냥 전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라면 중국은 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조금만 손을 놓으면 그런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 준비를 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에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써놨으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중국이 크게 두세 가지 준비하는 게 있죠. 우선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할 테니까 군사적으로 전투와 전쟁을 벌여서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물론 중국과 미국이 서로 본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전면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나라 모두 핵 보유국이고 두 나라 모두 너무나 큰 강대국이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바로 앞바다에 있는 대만 섬, 요 에어리어 안에서만 미군을 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을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공격해서 승리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 미사일이 뉴욕과 워싱턴에 날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규모 전면전이 될 이유는 없죠. 두 나라 모두 그걸 감당하기 어렵죠. 전쟁은 언제나 그랬듯이 강대국이 자기네 영토 위에서는 안 하죠. 그래서 타이완 영해와 타이완 영토, 타이완 영공에서 주로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크게 보면 국지전, 타이완 입장에서 보면 전면전이겠지만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라는 스케일에서 볼 때는 국지전, 이런 국지전에서 중국이 우위를 가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런 무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준비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미국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제재, 경제 제재, 금융 제재, 기술 제재, 뭐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외신을 보고 있으면 지금 모스크바가 함락돼야 될 지경처럼 느껴지는데 현실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점점 러시아 손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와 미국이 계속해서 돈과 탄약과 뭐 이런 물자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전 세계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경제 체제, 산업 체계가 외부에 의존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전략 물자라고 하는 것, 무기,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러시아는 다 자급자족이 돼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의외로 에너지 자급자족은커녕 전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 국가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근처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딱 막아서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유조선은 다 정제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국은 당장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제 제재를 당하고 이 봉쇄를 당했을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한편으로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 이전에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라는 거를 우선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들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 미군이나 주한 미군이 모두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당장 날아가서 그 전쟁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과 일본의 군사력이 양안 전쟁에 투입이 돼서 서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까요?
중국 입장에서 평택항에 있는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거든요. 그러면 평택항이나 오산 비행장에서 미군의 전투기, 폭격기, 그리고 군함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군대를 공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한국에서 온 미군에 대해서는 저놈이 나를 죽이더라도 난 그냥 죽을래. 공격하지 않을래. 이럴까요?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돌아가서 오산 비행장에 착륙을 하면 그거를 미사일을 퍼부어가지고 다 때려 부수려고 할까요? 저는 때려 부순다는 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미사일이 여기는 미군 기지가 아니라 한국군 기지네? 비껴가야지. 이러고서 비껴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묻기 전에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필요해요. 현실적인 그 인식이.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논의가 가능하지. 우리는 양안 전쟁? 저 밤바다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운대. 뭐 이런 정도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왜 물어보지? 양안 전쟁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보류고요. 일단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공통인식,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와 좋다는 뉴스가 혼재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중국의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답은 나쁘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잘 버티는 그런 산업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대국적으로 본다면 현재 중국의 경제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중국 경제의 어떤 부분이 많이 어려운가요?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죠. 제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 같이 일하던 중국인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직장을 잃고 집에 있게 됐는데,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이제 취직을 하러 나오잖아요. 취직이 안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 이 회계 자격도 가지고 있는, 또 외국 회사에도 오래 일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면 과수원에서 과일 따고 짐 옮기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급을 받냐? 아닙니다. 일단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래서 그 과일을 팔아서 돈이 나오면 좀 놀아주마. 뭐 이런 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일을 따가지고 팔면 잘 팔리냐? 지금 안 팔려요. 이게 이제 과수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일을 팔고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주말 농장식으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따가세요. 뭐 현장 체험하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 오는 사람들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리고 와도 돈을 잘 안 써요. 이 손님들이 오면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이제 판단 말입니다. 농가 음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밥도 안 먹어.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가 추진을 하는 게 디지털 농업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정부가 무슨 타이틀 걸고 이렇게 여러 미디어들 가서 보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디지털 농업. 그래가지고 이름만 들면 알만한 기업들,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데서 와가지고 큰 도시 주변에 커다란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무슨 센서를 받고 뭐 네트워크를 깔고 뭐 이게 뭐 자동화가 되고 뭐 어쩌고 해가면서 그걸 합니다. 왜 그걸 하느냐?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그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예를 들어보죠.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농업 이런 프로젝트를 정부가 하는 거에 협조를 해서 뭐 예를 들어 경기도 외곽에 있는 땅에다가 뭐 한 10,000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뭐 최첨단 뭐를 하고 최첨단 반도체를 넣고 유비쿼터스가 되고 AI가 된다면서 뭐 이렇게 잔뜩 해요. 예. 근데 거기 들어가는 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 프로젝트로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와서 그런 거 막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났어.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어.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그 디지털 농장에서 마구마구 그 농작물이 나오면서 이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먹어보니까 둘이 먹다 하나 가지고도 모를 정도의 맛이 나오고 이래서 이것이 막 전국으로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질까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자금만 딱 짭짭하신 다음에 그냥 사실상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들었으면 옆에 있는 그 농민들은 오히려 더 피해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게 부동산과 실업과 그다음에 수출 부진입니다. 근데 실업을 예를 들면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게 대졸자들이 절반도 뭐 취업을 못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마 1,100만 뭐 이 정도가 매년 대학 졸업자가 나오는데 한 600만도 안 되는 숫자밖에 이제 취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못 간 같은 연령의 젊은이들은 대여섯 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취업이 잘 될까요? 대졸자는 취업이 잘 안 되는데 고졸, 중졸은 취업이 잘 될까요? 최근에 심지어 중국의 어느 한 그 지방 도시에서 하급직 공무원을 뽑는데 스탠포드에 유학 가서 박사를 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구급 공무원이 되려면 스탠포드 박사 정도는 이제 따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업이 거의 안 되고 모두들 실업을 두려워하니까 그럼 회사들에서 인건비를 많이 주겠어요? 아니면 줄이겠어요? 취업돼 있는 사람도 보수가 줄어들거나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계속해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다는 위협감이 드는데 매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먹고 자고 쓸까요? 안 쓰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어줘야 짜장면집 아저씨도 돈을 벌고 그 옆에 있는 커피점 아줌마도 돈을 벌 텐데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벌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식재료 사다 주는 그런 농산물 유통상도 돈을 못 벌겠죠?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물고 일반 그 생활을 하는 서민 경제는 계속 나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안 그런 데도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 테무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은 지금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형성이 된 최저가 제품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공략하면서 본인들은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으냐? 테무 같은 회사는 뭐 나쁘지 않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중국의 농가에서 배추, 무를 경작한 농민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이건 못 살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가 지금 좋으냐 나쁘냐? 나쁩니다. 미중 갈등도 벌써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제재는 저는 둘로 나눠봅니다. 트럼프 시절에 만들어졌던 소위 무역 제재 부분하고 바이든이 그 트럼프의 무역 제재를 그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올려서 하고 있는 것은 기술 제재입니다. 그런데 무역 제재는 그 데미지가 크지만 못 견딜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마켓이 단일 마켓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그런데 이 단일 마켓을 겨냥해서 그 산업망, 공급망을 역시 글로벌 체계로 만들어놨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제재하면 중국 기업들이 데미지를 입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과거 대중 제재가 없던 시절 대미 수출 탑 10 그러면 그중에 8개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은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 영국 회사, 캐나다 회사, 한국 회사, 일본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세를 때려봐야, 그리고 중국 회사도 관세를 때려 맞지만 한국 회사도 맞고 일본 회사도 맞고 미국 회사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가 나를 때려봐야 네 손가락도 아파.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되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 점점 빠져나오고 있고, 외국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이제 시간이 상당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고, 그런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 가장 아픈 거는 바이든이 하고 있는 기술 제재입니다. 바이든의 기술 제재와 그 트럼프의 무역 제재를 이런 식으로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역 제재는 오늘을 제재하는 겁니다. 오늘. 기술 제재는 내일을 제재하는 거예요. 기술을 제재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KF-21 보라매를 만드는데 A사 레이더를 기술을 안 줘, 미국이. 그러면 오늘 큰일 나느냐, 우리가? 그렇진 않죠. 근데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똑같이 바이든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기술 제재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미래를 봉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더 아파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이쪽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부동산 사태가 온 구조적인 원인은 너무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필요한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18년경부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다가 부동산 큰일 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던 부동산 기업, 부동산에다가 돈을 대출해줘서 돈을 벌고 있던 은행 등 금융기관, 그리고 거기서 공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던 건설업체들, 그리고 거기서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던 돈 많은 사람들, 전국에 계신 돈 많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죠. 그건 네 사정이고, 하여튼 뭐 나만 잘 살면 돼. 그리고 전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원래대로 했으면 이게 천천히 진행이 됐을 텐데 팬데믹이 온 거죠. 그래서 팬데믹 3년간 중국이 시장을 봉쇄를 해놓으니까 갑자기 콜랩스,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쳐다볼 때는 중국이 요즘 부동산이 어렵대이지만 원래 부동산은 어려웠어요. 어려운 구조가 시작이 됐고 정부가 그것을 6, 7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고 막기 위한 정책을 하고 펴왔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들 말을 안 듣다가 팬데믹이 오면서 그냥 갑자기 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가 그럼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려면 만들어 놓은 부동산이 원만히 팔리고 누군가 이용을 해줘야 이게 해결이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 내에는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원래는 우리가 정책을 이런 식으로 피고 있으니까 이 정책대로 안 하면서 나중에 가서 우는 소리 해도 나는 안 봐줄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걸 견지를 했죠. 부동산은 그건 안 돼. 근데 이제 너무 무너지고, 그 다음 솔직히 얘기하면 부동산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중국에는 집을 수십 채 내지는 수백 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돈 많고 빽센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줘 하고 우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정책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자꾸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후퇴를 했죠. 그럼 이 상황을 연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뭐냐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내고 있는 정책들은 여기서 보면서 부동산을 이제 그 활성화시킬 건가 봐. 아닙니다. 문제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부동산이 이제 다시 화랑이 돼가지고 또 부동산 가격으로. 중국 경제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 세계 헤비급 복싱 타이틀전을 하는데 도전자가 챔피언한테 이제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런데 펀치력을 보면은 이 도전자가 한 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전자가 이길까요? 챔피언이 이길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럼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은 당연히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미국은 이대로 죽어라.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할 텐데,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죠.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결코 이대로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극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서 볼 때는 별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를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방향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있었던 장면이 재현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로 개척해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중국이 헤쳐나갈지 또는 무너져 내릴지 우리는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다만 이제 중국이 향후 5년 정도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이번 달 중순에 열리는 삼중전회에서 상당 부분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아마 이럴 것 같다, 아마 저럴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게 제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바이든이 기술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술 지지에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돌파하는 방법을 하나 찾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걸 또 다시 제재하고, 중국이 다시 다른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걸 또 제재하고, 이렇게 그 팜앤제리처럼 계속 중국이 어떻게든 방법을 모색하면 그걸 또 제재하고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제재를 해 나갈 거고 중국은 계속해서 그 제재를 돌파할 방법을 찾을 거고, 그럼 아까 얘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도전자가 이길까? 챔피언이 이길까? 몰라요. 모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로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게 워낙에 글로벌 핫 컴피티션이 있는 영역이다 보니 모든 공급망 가치 사슬들이 전 세계에서 첫째 아니면은 그 참여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사실 자기 실력으로 그 반도체를 다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럼 타이완이라고 만들 수 있냐? 사실 타이완도 그 제조 공정만 하는 거지 설계를 하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의 탑 클래스 기업들,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급망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배제당하는 거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못하는 영역은 전부 자기 국산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느냐? 기술이라는 게 막으면 우회하는 기술을 또 찾게 돼 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기술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7나노 기술을 제재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못할 거야. 이렇게 이 복잡한 기술 영역을 그냥 한마디 말로 7나노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제재했으니까 넌 못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7나노가 아니라 8나노 기술은 쉬운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이라는 거는 다 7나노에서 5나노로 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다가 누군가 돌파해서 나가는 거고, 그죠? 그러면 5나노에서 3나노로 갈 때도
누군가가 돌파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2나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너 2나노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삼성 너 2나노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돌파 못하면 너희 다 말아 잡는 거야. 그런다고 되나요? 기술 개발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까요? 아니 제가요 원래는 2나노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해보니까 1나노가 돼요. 이런 일은 불가능할까요? 생각지도 않게 1나노가 되더라고 이게. 그런 일은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의 이야기를 마치 산수에서 사탕 2알 더하기 3알은 5알 되는 식의 그 계산법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런 경험과 쓰라림이 누적이 돼 있다가 그것이 우연이든 우연치 않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이디어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 생기면 그게 돌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7나노 지나면 5나노 되고 5나노 지나면 3나노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서 반도체에 관해서는 무기와 동일한 그 정책 중요도를 부여를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반도체 대학을 만들고 있고 이미 이제 그 입학 정원이 반도체 쪽만 이게 수만 명이 아니라 지금 10만 명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년에 약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반도체 전공자들을 배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펀드를 소위 빅펀드라고 하죠. 그거를 조성을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너희는 아무리 투입을 하고 아무리 해도 지금 너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너희는 미국을 결국 못 따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14억 인구가 거국 체제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투구를 하는데 우린 언젠가는 따라잡을 거야. 그게 내년일지 10년 후가 될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반도체에 지원할 정도는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이제 핵무기와 동일한 정도의 우선순위를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반도체 개발은 하는 겁니다. 예.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대중정책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공산당의 시각은 바이든이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미국이 우리한테 할 짓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제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반도체를 우선순위로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다만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올 거냐 회초리를 들고 올 거냐 뭐 이런 차이만 있는 거고 두들겨 패러 오는 건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바라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한국은 국제관계를 볼 때 대부분 쌍무적 관계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중한관계, 중미관계, 중국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미국 같으면야 미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은 어떤 식으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중국은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 다음으로. 예. 중국 입장에서 이제 정치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놈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럼 두 번째로 고려할 나라는 어딜까요? 한국은 몇 순위쯤 가면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한국은 중국 시각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중국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중국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했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그렇게 신경 써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비중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론적인 거예요. 한국, 우리 편이냐? 미국 편이냐? 나는 중국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국이 난 미국 편이야. 그래? 그럼 미국 편을 들더라도 총 들고 와서 나하고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태도를 안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에 반해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분명하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뭉쳐서 중국과 한판 뜨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예스라고는 공식적으로 아직 안 했고, 그러나 이제 그 행동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도장은 안 찍었지만 거의 우리의 적국이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한국이죠. 한참 중국의 성장에 기대 좋았던 한국 경제가 중국과 함께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 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이 뭘 하고 있다는 말은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태도를 보고 있으면 여차하면 나한테 총을 쏠 나라인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내 물건 사줘, 이런 얘기는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 우리하고 잘 지내겠다는 거니?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럼 뭐 하자는 얘기지? 요게 이제 중국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이게 중국의 시각인 거고요.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외교를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구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중국이 뭘 요구를 하고 뭘 요청을 하는지 우린 몰라요. 정부 사람도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우리는 중국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요청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단말적으로 나오는 마지막 순간에 그런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만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국이 원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뭘 원하네? 우리 물건 많이 사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중국이 그래 사줄게라고 했나요? 아니야, 난 안 사줄 거야 그랬나요? 사실은 그 얘기도 들은 적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린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싶어 한 적도 없고, 그냥 중국,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놈들 뭐 이래가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상대편을, 그러니까 중국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 저 사람들은 뭘 요구하는지 그걸 알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다 말이죠. 그럼 너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걸 원하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 어떻겠냐면, 이게 어떤 협상이 되고 어떤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됐고, 나 듣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나 돈 벌게 물건이나 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저쪽 중국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건 사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한국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로부터 원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줄 수가 없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좋은 꼴 보기 힘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구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요구할 게 아니라 딴 데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그럼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뭔가 건설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죠. 근데 현재 우리가 돌아가는 건 상대방 얘기는 안 듣고, 됐고, 난 모르겠고, 하여튼 이거 해줘. 안 사주네 이놈들이? 왜 안 사주는 거야? 왜 중국에서 뭐라 그래? 됐고 사줘.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든가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되려면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뭘 원하는지,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지를 잘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떤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거겠죠. 중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중국은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과의 갈등, 그 배경에 숨어 있는 양안 문제에 대해서 빠져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돼달라고까지는 안 하겠다. 근데 만일에 총칼 들고 싸우는 사태가 되면 한국은 빠져라. 최소한 빠지겠다고는 해주라. 그렇게 해주라. 이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는 중국의 양안 전쟁에서 빠져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명시적으로는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행동을 보면 미국, 일본이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로 지금처럼 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정부는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은 아마 중국과 총칼을 마주대야 할 가능성이 크죠. 한국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있는데 양안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할까요? 근데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상호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공격받으면 북한은 참전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 참전하면 북한이 통통배 타고 타이완 앞바다에 가서 싸우겠어요? 북한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너무 상황을 사실은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사업을 다 꿰고 있을 텐데 실제로 논의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제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지 않으려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소수의 몇 명이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의사결정인데 그걸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양안 전쟁이 시작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게 만일 저 먼 대만 해협에 우리 군함이 가게 될 거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마 큰 오산일 겁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 그동안 쭉 중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중국 쪽의 상황을 보다 피부로 느끼고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여론이나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감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으니 한국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